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커피잔을 집어드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사실 방금 청취자의 뇌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움직임 속에서 컵을 잡는다는 딱 하나의 정갑을 골라낸 겁니다. 그렇죠. 팔을 막 휘두르거나 갑자기 일어서는 대신에.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이런 정교한 선택이 매 순간 가능할까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신경해부 생리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뇌 속 깊은 곳에서 이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는 숨겨진 관제소, 바닥핵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뇌 구조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움직여라는 고 신호랑 움직이지 마라는 노고 신호,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해하는 겁니다. 고와 노고의 싸우며 네, 이 치열한 줄다리기 덕분에 우리가 부드럽게 걷고 또 정교하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고장 나는지 그 핵심 회로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관제소의 팀원들부터 만나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대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여러 개의 회색질 덩어리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핵심 플레이어가 5이나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5플레이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바닥핵의 정문 역할을 하는 줄무늬체가 있습니다. 정문요, 입구. 그렇죠. 대뇌 겉질에서 오는 이런 동작들을 하고 싶어 하는 온갖 종류의 계획안을 제일 먼저 접수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최종 결제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는 출구 역할은 창백핵, 특히 안쪽 창백핵이 맡고 있습니다. 입고와 출고가 있군요. 그럼 그 사이에서 실제적인 심사와 조율이 이루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 플레이어인 시상미택은요, 불필요한 움직임을 막는 브레이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게 해주는? 네, 그리고 네 번째, 검은질은 좀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치밀부라는 곳에서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도파민을 만들어서 줄무늬체, 그러니까 입구 쪽으로 계속 공급해주고요. 도파민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그물부라는 곳은 아까 말한 창백핵과 함께 출구 역할을 분담합니다. 이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움직임의 허가와 거부를 결정하는 거죠. 잠시만요. 자료에 있는 그 회로들을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신호가 겉질에서 바닥핵, 그리고 시상, 다시 겉질로 돌아가는 거대한 루프, 그러니까 순환 회로 형태거든요. 네네. 이게 좀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데 왜 굳이 다시 겉질로 신호를 되돌려 보내는 거죠? 바닥핵이 그냥 직접 근육에 명령을 내리면 더 빠르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루프 구조에 바닥핵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본질이요? 네, 바닥핵은 행동 대장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자문위원 혹은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요? 대내겉질이라는 최고 경영자 CEO가 A, B, C 세 가지 행동 계획이 있는데 지금 뭐가 최선이지? 라고 물으면 바닥핵이 이 계획안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B안이 가장 적절합니다. A와 C는 기각하십시오. 이렇게 추천 의견을 올리는 거죠. 아하, 그럼 그 추천을 받은 시상이라는 비서실장이 CEO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뇌 껍질이 좋아, B안으로 실행해 하고 근육의 최종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CEO인 되뇌 껍질이 최상의 결정을 내리도록 걸러주고 추천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최종 명령권은 늘 대뇌 껍질이 쥐고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컨설턴트가 대체 어떤 원리로 고와 노고 사인을 보내는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이 개념이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 두 경로가 바로 바닥핵 기능의 심장부입니다. 먼저 직접 경로라고 불리는 고 경로는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을 실행하게 만들어요. 네, 실행.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그 설명은 좀 의외인데요. 그럼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 그러니까 디폴트가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시스템의 가장 우아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와, 바닥핵의 출구인 창백핵은 기본적으로 시상을 계속 억제, 즉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 경로가 활성화되면 이 창백핵의 억제 기능이 잠시 해제됩니다. 브레이크가 풀리는 거군요.
그렇죠. 브레이크에서 풀려난 시상이 자유롭게 되뇌 껍질을 자극하고 그 결과 우리가 원했던 움직임이 시원하게 시작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대기 상태가 기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청취자 말씀처럼 끝없는 가능성 속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뇌는 일단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경로는 원하는 움직임에 걸린 주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네. 동시에 간접 경로라고 불리는 노고경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모든 움직임들, 예를 들어 컵을 잡을 때 다리가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동작들에 대한 브레이크를 오히려 더 세게 밟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풀어주고 나머지는 더 꽉 잡는다. 맞습니다. 우아한 발레 동작은 하나의 동작에 대한 고와 나머지 수백 개 동작에 대한 노고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결과물인 셈이죠. 그렇군요. 하나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땜과 동시에 다른 수십 개의 브레이크는 더 꽉 밟아주는 거네요. 그럼 이 복잡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총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누구인가요? 그 지휘자가 바로 앞서 등장했던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네, 검은질에서 만들어진 도파민은 이 두 경로에 정반대의 영향을 미칩니다. 고경로에는 마치 윤활유처럼 작용해서 더 과감하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라고 촉진하고요. 네. 반대로 노고경로에는 너무 세게 브레이크 밟지 마라며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와, 양쪽에 다관여를 하네요. 결과적으로 도파민은 시스템 전체를 움직임 촉진 방향으로 조율하는 마스터키인 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 연결점이네요. 능력과 의지가 하나로. 네, 이건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동기부여 시스템 그 자체인 거죠. 그럼 혹시 제가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떠는 습관 같은 것도 이걸로 설명이 될까요? 그만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노고 신호를 보내려고 해도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다리 떨기 고경로가 도파민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이겨버리는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게 바닥액이 자동화된 습관 회로를 관장한다는 증거입니다. 아하.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 반복되면서 도파민 보상을 통해 바닥에게 각인되고 나중에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고신호가 저절로 나가는 자동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거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름답게 균형 잡힌 시스템이 우리 삶의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이 관제소에 혼란이 찾아와서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움직임이 너무 적어지는 과소운동성 장애와 반대로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지는 과다운동성 장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과소운동성 장애, 즉 브레이크가 너무 세게 걸려버린 상태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네, 파킨슨병. 검은질에서 도파민을 만들던 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도파민 공급이 끊기는 병이죠. 지휘자가 사라지니까 고경로는 약해지고 노고경로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4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운동 느림인데요. 운동 느림? 단순히 느린 게 아니라 동작의 크기 자체가 작아집니다. 얼굴 표정이 사라져가면 건멸처럼 보이는 무표정이나 글씨를 쓰다 보면 점점 작아지는 소자증이 바로 고신호가 약해졌다는 증거죠. 둘째는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셋째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는 안정시 떨림. 그리고 병이 진행되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자세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제 상식을 깨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기 힘든 파킨슨병 환자분들께 메트로놈 소리를 들려주거나 네네, 맞아요.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어놓으면 그 얼어붙었던 발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내부 시스템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외부의 단순한 신호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뇌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건 일종의 우회로 전략이에요. 우회로요. 바닥핵이라는 주 도로가 막혔으니 손해나 대뇌 겉질에 다른 회로를 이용하는 국도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내부의 고장난 리듬 생성기 대신 메트로놈 소리나 바닥의 선 같은 외부의 시청각적 단서가 이제 한 걸음 뗄 시간이야 라는 신호탄 역할을 해주는 거죠. 뇌의 한 부분이 망가져도 다른 부분이 어떻게든 그 기능을 보완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하나요. 자, 그럼 이제 정반대의 상황을 살펴보죠. 파킨슨병이 브레이크가 고장나 잠겨버린 거라면 브레이크가 아예 풀려서 통제불능이 된 과다운동성 장애들은 어떤가요? 자료에 나온 병명들을 보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의 어느 부품이 고장나느냐에 따라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른 양상의 혼란이 펼쳐집니다. 네, 대표적으로 무도병이 있습니다. 무도병, 춤추는 병이요? 네, 이름 그대로입니다. 원치 않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노고 경로가 고장나면서 팔다리가 흐느적거리듯 춤을 추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헌팅턴병이 대표적이죠. 춤추는 병이라니. 그 움직임이 얼마나 특징적이면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런데 만약 브레이크 부스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상미택이 손상되면 상황은 훨씬 더 격렬해집니다. 더요? 네, 도리깨질증이라는 병인데요. 브레이크를 강화하는 기능 자체가 파괴되면서 억제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팔다리를 마치 도리깨질하듯 아주 크고 폭발적으로 휘두르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와, 또 느린 비틀림 운동처럼 손발이 벌레가 기어가듯 느리게 비틀리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 모든 게 결국 불필요한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제어되지 않은 움직임의 비극적인 모습들입니다. 이야. 오늘은 우리 뇌 속 움직임의 관제소, 바닥해에 대한 심층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딛는 한 걸음, 무심코 짓는 미소 하나에 고와 노고라는 신호에 그 치열한 줄다리기와 또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도파민이라는 지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핵의 원리는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수많은 행동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억제하는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생각을 고르고 감정을 조절하고 습관을 형성하는, 즉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 실행과 노고, 억제 신경회로 원리가 네,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일을 자꾸 미루는 실행력 부족이나 순간적인 유혹을 참지 못하는 충동 조절의 어려운 것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 각자의 뇌 속 고와 노고 시스템의 효율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성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